이기중 책임연구위원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예, 이기중 책임연구원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것은 이제 웹OS 온디바이스 AI 프레임워크 현황과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 본격적으로 이제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어떻게 온디바이스 AI를 하게 됐나 이런 이야기를 먼저 공유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저는 SDC 전신인 시드 2017에 그 VR 프레임워크에 대한 실패 사례를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어떠한 내용을 공유를 했었냐면 실제 VR에서 어려운 기술들을 하는 업체들이 엄청 많은데 실제로 그런 업체들이 돋보이기보다는 오히려 실제 주목받는 곳은 뭐 유니티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오큘러스라든가 이런 플랫폼 업체, 즉 시장을 가진 이 플랫폼이 더 주목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저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로만 살았지만 VR을 하면서 느꼈던 중요한 점은 바로 하드웨어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도 정말 중요하다.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저의 제도학의 발판이 되었고요. 다만 이제 그 이후에는 조금 더 저는 어려운 시기를 좀 겪었습니다. 온디바이스 AI를 당장 시작한 건 아니에요. 저는 그 다음에 이제 VS 사업부에 가서 CCOS 윈도우 매니저라는 것을 개발하다가 그 CCOS의 OTT를 위해서 그 웹OS 컨테이너를 결합하는 그런 POC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웹OS와 인연이 닿았고요. 예, 그거를 하게 되면서 그 컨테이너의 웹OS에 있는 이제 프레임 버퍼를 IP로 전송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얘를 이제 원격으로 해도 되겠네 해서 그렇다면 이제 원격으로 그래픽 버퍼를 보낼 수 있는 고속의 하드웨어 인코더 디코더를 찾고 있다가 그게 바로 웹 RTC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웹OS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웹 RTC 기반에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했다가 이제 스마트 스크린 태스크라는 데 이제 차출이 돼서 거기서 이제 AI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AI를 할 때는 클라우드로 했었습니다. 근데 클라우드는 비싸기도 했고 느리기도 했고 뭐 개인정보 그런 문제 다 떠나서 일단 너무나 경쟁자들이 많았습니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단 너무 많았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클라우드 AI를 할 명분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당시 2021년이었죠. 그때 구글 I/O에서 텐서플로우 라이트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 발표를 보고 제가 이제 플랫폼과 하드웨어라는 전구가 다시 딱 켜진 거죠. 그래서 텐서플로우 라이트를 온디바이스 AI를 해야지 결정했는데 그 다음에는 플랫폼을 결정하는 건데요. 쉽게 생각해 보면 안드로이드를 결정하기가 쉬운데 안드로이드는 선택지에서 저는 무조건 배제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나더 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었죠. 그 다음 플랫폼으로서 선택한 것이 바로 웹OS입니다.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저는 웹OS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잘 몰랐을 때는 웹OS를 깔보기가 쉬운데 웹OS를 공부하고 이걸 점점 알아갈수록 잠재력이 높은 OS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팀원들과 같이 그 웹OS 개발실에 지원해서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웹OS는 처음엔 tvOS였는데 점차 아폴로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양한 SOC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트였고 중간에 욕토 4.0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러면서 AI를 할 수 있는 좋은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됐죠. 저한테는 천우의 기회가 됐던 그런 일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온디바이스 AI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딥러닝입니다. 저는 이걸 할 때부터 학습은 안 하겠다, 추론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비전 AI를 중심으로 했었는데 보통 이제 비전 AI, CNN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필터고 앞에 필터들은 인풋 사이즈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과거에 학교에서 이제
그 자연어 처리를 전공했었는데 그때도 신경망은 있었어요. 근데 신경망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계산량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이죠. 이 지수 스케일의 계산량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하드웨어의 도움이 분명히 필요한데 당시에는 정말 이 시나리오 상에서 이 입력 크기가 정말 큰 게 필요할까? 이런 고민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런 그 당시 H 연구소에서 저희가 했던 게 오토 PTG라는 그런 기능을 개발하고 있었는데요. 아, 여기도 있네요. 그러니까 요게 바로 오토 PTG입니다. 카메라가 저를 따라다니죠. 이 기능도 이제 AI로 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 저희가 그 오토 PTG를 할 수 있는 모델, 그러니까 유넷 모델 같은 경우에 뭐 1m에 있는 거리는 잘 인식을 해요. 근데 이 유넷 모델의 그 스펙을 잘 보면 이 딥러닝 모델 해상도는 10 by 10입니다. 그러니까 10 by 10의 얼굴은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그림에서 보시면 1280720 HD 카메라인데요. 저 카메라의 영상을 모델의 입력 크기가 16 by 120입니다. 그러니까 저 이미지를 16 by 160 곱하기 120으로 줄여놓은 거죠. 그럼 얼굴이 딱 잘라보면 한 35 곱하기 38이니까 1m에서는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3m만 돼도 10 by 10, 뭐 패딩까지 고려하면 저 큰 아이의 얼굴이 보이지도 않게 되죠. 그래서 160 곱하기 120 모델은 저희 CPU 모델인데 저걸 가지고는 3m를 도저히 인식할 수가 없는데 TV에서는 5m를 인식해야 돼요. 그러려면 방법은 모델 사이즈를 키우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계산상으로 보면 한 360, 640까지 키워야 돼요. 360, 640으로 키우게 되면은 CPU에서 한 17mm 걸리던 게 다시 그 360, 640을 돌리면 한 200mm, 한 10배 넘게가 느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 가속을 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바로 텐서플로우 라이트인데요. 요거는 제가 간단한 그림으로 그냥 가져왔습니다. 이 텐서플로우 라이트는 구글에서 발표한 거고, 텐서플로우 라이트는 그 딱 추론 전용 엔진이에요. 추론 전용 엔진인데 얘의 특징이 뭐냐면 델리게이트라는 게 있는데 뭐 다른 프레임워크에서는 뭐 백엔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무튼 얘는 델리게이트를 통해서 CPU나 GPU, NPU를 가속할 수 있는 그런 패스를 만들어줘요. 저 단순한 그림만 가지고 저희가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 추론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추론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미지 추론에 들어가기 전에 그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이제 저희 그 오픈CV 포팅에도 상당한 공을 들였죠. 그래서 단 4명이서 텐서플로우 라이트 기반 AI 프레임워크 하겠습니다. 하고 물론 그때 많이 받았던 질문은 왜 파이토치 안 해? 왜 ONX 안 해? 이거였는데 당시 웹OS에서는 그걸 할 만한 여건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웹OS에서 안 되는 AI는 싹 다 버리고 할 수 있는 AI들만 선택을 한 거죠. 일단 그 텐서플로우 라이트 델리게이트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트레인드 모델들을 보면 이런 그래프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요. 각 노드들은 그 연산자, 그 딥러닝 연산자들은 보통 그 벡터나 행렬을 다루는 연산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산들은 여러 가지 하드웨어 버전으로 구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CPU 버전으로 어떤 OP가 구현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GPU 같은 경우에는 오픈GL로 구현되기도 하고 오픈CL로 구현되기도 합니다. 혹은 쿠다로 구현되기도 하고요. 기타 등등. 이렇게 그러면 이제 각 연산들이 그러면은 하드웨어 가속을 한다는 거는 그 연산에 맞는 구현체랑 연결만 시켜주면 되는 거죠. 근데 델리게이트에서 하나 더 중요한 고려해야 되는 거는 요 연산과 연산 사이에 저 엣지에 흐르는 거를 그러니까 다차원 배열 데이터가 사용이 되는데 그때 데이터가 하드웨어가 바뀌게 되면 오프로딩이라고 하는데 그때 카피가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 번 하드웨어를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델리게이트는 그래프 파티션을 그 좀 최소한으로 줄여줍니다. 그러니까 경험상 한 4개 이하로 하는 게 좋고요. 그런 서브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이제 델리게이트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저 그래프는 뭐 GPU에서 한다든가 혹은 NPU에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프를 수정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텐서플로우는 이런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웹OS에서 사용할 수 있는 뭐 CPU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델리게이트, GPU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델리게이트, 그 다음에 HTPU는 이제 구글 코랄 USB라고 해서요. 그 장치를 이용해서 가속하는 거. 그 다음에 제일 또 중요했던 거는 TV의 NPU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델리게이트들을 직접 구현을 한 거죠. 그다음에 이 구현 방법은 NNAPI 같은 경우는 그 서드 파티 SOC 같은 경우는 그 NNAPI를 통해서 가속을 했고요. 자사 SOC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의 그 웹OS 전용 NPU 델리게이트를 만들어서 그 서비스했습니다. 그리고 TV에서는 TF라이트 구현 기본 구현은 가령 GPU 가속을 한다 그러면 GPU를 100% 다 사용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GPU를 다 사용하면 렌더링 자체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면 텐서플로우 라이트 코드를 좀 수정을 해서 그러면은 GPU는 일부만 쓰게 하고 나머지는 CPU를 할 수 있도록 돌린 거죠. 이 그래프에서 녹색이 CPU 사용량이고 파란색이 GPU 사용량인데요. GPU를 많이 사용하면 이 노란색 그래프처럼 추론 속도는 빨라지죠. 그렇지만 GPU를 한 50, 한 60% 정도만 낮춰줘도 렌더링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론 속도는 약간은 느려지지만 그래도 저 정도는 괜찮은 거죠. CPU만 사용했을 때보다는 훨씬 빠르니까요. 그래서 그래프 파티셔닝을 저렇게 하고 일부 그래프는 GPU로, 일부 그래프는 CPU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 한 거죠. 또 하나는 어떤 딥러닝 현상 같은 경우에는 GPU에서 굉장히 느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현상 같은 경우는 아예 CPU로 연산할 수 있도록 필터링할 수 있는 기능도 넣었죠. 그래서 원래 오토 델리게이션은 그냥 델리게이션 편리하게 쓰게 하려고 만들었다가 이렇게 하면은 로드 밸런싱을 할 수가 있겠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래프 파티션을 잘하면 그래서 어떤 거는 NPU를 실행하고 어떤 건 GPU를 실행하고 어떤 건 나머지 CPU를 실행하고 이런 식의 델리게이트를 만들어서 이제 AI 프레임워크 그 기능들을 배포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 NPU 델리게이트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저희가 TV 처음 들어왔을 때만 해도 AI 화질, 뭐 사운드 같은 경우는 SOC 센터에서 BSP에서 직접 AI를 제공을 했어요. 그런 기능을. 그러다 보니까 그 좋은 NPU가 있어도 다른 앱들은 그걸 못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 NPU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제공해 주자. 그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NNAPI 같은 경우는 구글 안드로이드 NNAPI 같은 건 모델이 들어오면은 그 순간에 모델을 컴파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델 컴파일해서 NPU에서 돌아갈 수 있는 연산들 그거는 NPU에서 돌아갈 수 있는 NPU 바이너리를 굽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NPU에서 처리하고 나머지는 CPU에서 처리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방식의 문제점은 이거는 그 하드웨어 업체에서 그 HAL이라는 HAL API를 다 구현을 해줘야 되는데 이 NNAPI에 구현해야 되는 오퍼레이션 수가 뭐 100여 개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SOC 센터가 다 구현하기는 사실상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최근 안드로이드 15부터는 NNAPI가 디플리케이트가 되었더라고요. 아무튼 하드웨어 업체가 NNAPI를 구현하기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SOC 센터랑 같이 일할 때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오프라인 상에서 먼저 이제 변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먼저 그 오이사나 오돌돌 NPU에서 돌아갈 수 있는 그래프로
다 그 사전에 오프라인 컴파일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변형된 TF-라이트 파일을 저희한테 주면 그 TF-라이트는 저 커스텀 오퍼레이션 하나가 있어요. 저 커스텀 오퍼레이션이 MPU 연산을 수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이제 풀리 다 MPU에서 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정확도를 위해서 일부러 그래프를 파티셔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는 뭐 GPU나 CPU로 돌리는 이런 식으로 MPU 가속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인텔리핏이라는 그런 그 제품을 이제 상용화하는데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지금 비전 AI 중에는 뭐 체형 분석을 통해서는 뭐 포즈 2D나 3D 뭐 이런 분석이나 혹은 세그멘테이션 혹은 RPPG, 그러니까 원격으로 심박 측정하는 거 이런 것들을 동시에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동시에 할 수 있냐면 MPU, GPU, CPU를 동시에 다 사용해서 가속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품들이 나올 수가 있게 되었던 거고요. 사실은 지금까지는 뭐 어떤 뭐 커다란 그림의 전초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웹OS는 그 미디어와 웹에 특화된 OS입니다. 그 미디어, 특히나 TV를 중심으로 발달했기 때문에요. TV 그 미디어 프레임워크의 그 근간에는 G스트리머라는 게 있는데 이 G스트리머는 여러 가지 이제 파이프라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삼성에서 그 NN스트리머라는 그런 오픈 소스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G스트리머 플러그인이에요. 이 G스트리머 플러그인을 통해서 AI 필터를 넣을 수가 있는데 저 AI 필터에다가 AI 프레임워크를 넣으면 하드웨어 가속까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G스트리머를 확장하고자 하는 이유는 비디오라든가 오디오라든가 그런 데이터와 AI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NN스트리머에 관심을 갖고 있고 최근에 삼성은 온디바이스 AI뿐만 아니라 디바이스 간의 AI를 통해서 하기 위해서 NN스트리머를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뭐 저런 부분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또 하나는 웹에 특화된 웹OS인데요. 사실 웹에 관련된 이야기만 해도 아마 1시간 넘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웹NM만 표시를 했지만 요거까지 가기 전에 뭐 웹 소켓부터 해서 웹 어셈블리, 웹 GL, 웹 GPU 다 해봤거든요. 다 해봤는데 한 가지 한계는 최대가 이제 GPU 가속까지만 가능해요. 웹 GL이나 뭐 웹 어셈블리나. 근데 그 중간에 웹 NN이라는 웹 뉴럴 넷이라는 웹 표준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웹 표준이 발표되면서 작년에 그러면은 웹 NN을 AI 프레임워크로 하면 구현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웹 NN 연산을 TF-라이트 연산으로 구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웹 NN TF-라이트 어댑터라는 구현을 이제 크롬 OS를 본따서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되네. 그래서 이걸 해봐야지 했는데 올해 초에 크로미움 어스트림에서 웹NN 구현이 올라왔는데 저희가 한 거랑 똑같습니다. 웹NN2 TF-라이트 구조예요. 즉 그 웹NN 구현을 TF-라이트로 한 거죠. 그걸 하게 되면은 어떤 장점이냐면 바로 하드웨어 가속 구조랑 다이렉트로 붙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조금만 기다리면 저희가 웹OS 인풀 저게 원래 크로미움 TF-라이트가 내장되어 있지만 저걸 AI 프레임워크로만 바꾸면 당연히 이제 MPU 가속까지 웹으로 가능하게 되고 왜 웹NN과 붙이려고 하냐면 그렇게 되면 서드 파티에 있는 웹앱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요. 뭐 안드로이드라든가 iOS에서도 저희 동일한 앱들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크로스 웹앱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 저런 기회들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뭐 처음에는 이제 하드웨어 가속 최적화를 하고 있었다면 지금은 그 비전 AI뿐만 아니라 뭐 음성 AI, 최근에는 저희가 그 보이스 아이디라는 그런 성문 인식 부분을 연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앱 서비스 개발 확장하는 부분, 뭐 웹엔에 뭐 미디어 파이프 이런 부분들 붙이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 주제는 저희가 22년도에 이걸 할 때 22년 말에 챗GPT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놀랐죠. 사실은 챗GPT를 하면서 그때부터 LLM에 일단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걸 하면서 처음에는 저희가 하이브리드 그 LLM AI를 먼저 조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전사적으로 이제 온디바이스 LLM 관심도가 높아졌죠. 그래서 최근에 하는 일은 이제 온디바이스 LLM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후반부는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일단 해야 될 것 같고요. 올해 SDC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LLM에 대한 발표가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너무 좋은 발표들이 많았습니다. 어제 오셔서 들어보셨다면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제일 놀랐던 건 저는 제일 놀랐던 거는 메타가 라마를 오픈한 것이었습니다.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오픈하게 됨으로써 정말로 많은 기회들이 생겼던 거죠. 그게 오픈되자마자 이걸 연구해봐야겠다는 일단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그래서 그 모델을 오픈하게 되면 이제 어떤 효과가 있을까? 상당히 왜 저 비싼 걸 공짜로 오픈하지? 그런 생각들이 들었는데 생각해 보면 모델을 오픈하게 됨으로써 엄청나게 많은 디바이스들이 라마를 연구하고 그걸 돌아가게 하는 런타임들을 다 오픈했거든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다 공짜로 개발을 시킨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저 모델을 오픈한 게 그렇게 뭐 싸게 오픈한 것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거나 저는 그것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최근에 OS들을 보면 기존에 있는 앱 레이어 밑에 AI 레이어가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나 생성 AI 레이어가 생기고 있죠. 이 레이어들이 생기면서 기존의 앱들의 UX조차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현재는 이런 시대가 되고 최근에는 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 현재는 뭐 에이전트 뭐 이렇게 나왔지만 궁극적으로 LLM이 OS가 안 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은 뭐 영화에서 나오는 그 자비스 같은 게 안 나오리라는 뭐 그런 보장이 없는 거죠. 현재는 그 에이전트 시대지만 점점 더 풀리 오토마이티드된 그러한 OS로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LM을 하다 보면 뭐 여러 문제들 중에서 이번 SDC에서도 가장 많이 다뤘던 게 이제 키노트에서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LLM은 안정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같은 질문을 해도 그때 답변이 달라요. 그래서 LLM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빈칸 채우기를 비유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만 채워주면 LLM이 그 뒤에 이제 자동적으로 채워주는 거죠. 그런데 뭐 아무런 제약이 없으면 그냥 지 맘대로 채우게 되니까요. 그런 안정성 문제 때문에 저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보완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제일 많이 나온 게 RAG 검색 증강 생성이라는 그런 기술들인데, 근데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거 뭐 직접 해보면 저는 아무리 봐도 여기에 보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업체도 굉장히 많은데 직접 해보면 아무리 봐도 그냥 노가다에 그런 예쁘게 포장한 이름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정말 사람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수작업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플랫폼적으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얼마나 잘할까 보다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게 해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이브리드 AI POC를 했을 때 하이브리드 AI라고 하면은 이제 클라우드와 온디바이스 AI의 결합으로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때 생각이 저의 하이브리드는 생성 AI하고 인식 AI의 하이브리드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이걸 생각을 했었냐면 생성 AI랑
기존 AI 프레임워크 같은 그 기존의 인식 AI랑 결합하면 더 강력해질 수 있다고 본 거죠. 요 AI 스타일 체인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그 사진 한 장을 주고 뭐 나 가죽 자켓을 입고 싶어 이러한 질의를 해요. 이런 질의를 하게 되면 먼저 LLM한테 물어봅니다. 이 질문에서 내가 어디를 마스킹해야 될 것 같니? 라고 답을 해주면 얘가 옷 영역이라고 답을 해줘요. 그러면 온디바이스 AI에서 세그먼트를 해서 이 옷 영역을 마스크를 만들어주고 그 원래 이미지랑 마스크를 달리라는 그런 이미지 생성기에다 주면은 딱 그 부분만 가죽 자켓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이렇게 그 온디바이스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카메라로 할 수 있는 뭐 제스처 이런 기능들도 이제 생성 AI는 뭔가 최초의 인풋이 있기 때문에 약간 수동적이에요. 근데 인식 AI랑 결합시키면은 프로액티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령 카메라가 사용자를 보고 뭐 감정을 인식할 수도 있죠. 그러면 먼저 말을 걸어볼 수도 있고, 혹은 주변의 센싱을 통해서 뭐 어떤 것들을 추천할 수 있는 그런 프로액티브한 기능들은 인식 AI랑 결합해서 그걸 프롬프트로 할 때 더 잘 결합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보여주고 싶어서 LLM뿐만 아니라 인식 AI를 강조하는 그런 프로토타입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요거는 그 이미지를 생성을 하는데, 생성 AI에서 이미지를 생성을 하게 되면 사이즈가 너무 작았어요. 그러니까 생성 AI에서 뭐 256 x 256을 생성하는데 그거를 뭐 TV에 액자로 표시하면은 화면이 좀 뭉개지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온디바이스에서 걔를 슈퍼 레졸루션이라는 기법을 써서 해상도를 늘려주는 겁니다.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생성 AI랑 인식 AI랑 결합하면 더 좋은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 들어와서는 LLM 자체를 클라우드에 넣게 되면 일단은 뭐 막대한 비용 이슈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온 디바이스로 하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저희가 인턴 사원이 한 명이 들어오더니 LLM 할 거면 비전 Q&A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친구가 제안한 게 뭐냐면 TV를 보다가 어떤 화면을 봤어요. 그러면은 이 화면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죠. 이제 아이언맨 같은 경우에 얘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이런 뭐 영화 설명을 해주면 그 영화 TV에서 바로 플레이해줘. 뭐 이런 씬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전 Q&A를 LLM으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우리가 했던 그런 RAG 했던 기술하고 결합해서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사실 어떤 시나리오였냐면, 이 온디바이스 LLM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엔비디아 자비어라는 보드에서 그 웹OS를 올려서 했고요. 뭐 레그 기능들은 뭐 특별할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매일매일의 데이터를 크롤링해서 그 벡터 DB에 넣는 거, 그 다음에 가상의 가전 데이터, 그럼 냉장고에 뭐 어떤 제품이 들어가 있다, 뭐 이런 정보들을 다 사전 지식 DB에 다 저장을 해놨다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미지로부터는 뭐 TV를 보는 이미지로부터는 저희가 라바라는 모델을 썼는데, 라바라는 모델은 그 LLM 앞에 클립이라는 이미지 인코더를 붙여요. 그 이미지 인코더가 이미지를 해석하면 그 이미지 벡터 숫자인데, 그게 어댑터가 그 숫자를 텍스트로 바꿔서 LLM으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스쿼트하는 걸 보고 얘가 이제 스쿼트하는 사람 이런 거를 알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정보들을 다 허브에서 다 그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뭐 TV에서 유튜브 보고 싶다, 뭐 이런 것, 뭐 검색하고 싶다 이런 것들은 그 LL의 응답을 액션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액션은 뭐 웹OS에서는 LLM 커맨드, LLM API라고 부르는데, 그 응답을 LLM API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그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심플한 예제이지만
이 심플한 예제에서 이제 많은 그 시사점이 있는데요. 뭐 에이전트 있고 LLM 백엔드를 다 온 디바이스 한 거 외에도 저 벡터 DB를 저희가 포팅하지 않고 도커로 만들었습니다. 도커로 만든 이유는 사전 지식 DB를 온 디바이스에서 구축하기보다는 오히려 PC 환경에서 어떤 도구들을 이용해서 구축하는 게 훨씬 빠르고 벡터 DB를 도커 이미지로 그냥 구운 다음에 타겟으로 디플로이하는 게 훨씬 더 쉽죠. 그 다음에 이제 커넥션 에이전트 부분은 나중에 플러그인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TV 액션이지만 만약에 세탁기와 같은 REST API랑 연결하면 세탁기 플러그인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LLM 스택을 스크래치부터 하나하나 다 이제 구현을 한 거죠. 이제 구현을 해서 이제 이런 구현들을 해서 결국 나중에 이 구현을 해서 하고자 하는 것들은 다른 연구소와 연합해서 이런 부분들을 더 정교하고 상용화할 수 있는 제품으로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사실 뭐 저희가 그 AI를 위해서 웹OS를 선택했지만 이제는 AI가 웹OS를 위해서 일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많은 개발자들이 웹OS에서 AI를 할 수 있도록 뭐 더 교육하고 문서화하는 그런 업무에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럭크TV를 시작을 했고요. 오늘 못다한 이야기들은 사실 많습니다. 제 럭크TV에 정말 많이 작성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기술적인 내용들은 다 럭크TV에 작성을 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많이 좀 보고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